고품격 테크 방송 아웃스탠딩 쇼.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 쇼의 진행을 맡은 홍선표 기자입니다. 기업 지배구조는 작은 스타트업이든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이든 모든 기업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방송에서는 저희 아웃스탠딩 최용식 대표님 모시고 대형 게임사인 넥슨과 스마일게이트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지배구조 리스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나요? 오늘 다뤄볼 주제는 말씀하신 대로 지배구조에 관한 것인데요. 그 주인공은 넥슨과 스마일게이트입니다. 지금 두 회사가 일련의 이슈로 지배구조가 지금까지는 큰 변화가 없었다가 어떻게 보면 거의 변화가 없었다가 좀 엄청난 변화를 맞이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사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보통 지배구조 이슈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에 큰 일이 있을 때만 이게 좀 불거지는 이슈고 평소에는 크게 문제될 게 없는 이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지배구조 이슈가 있다는 거는 회사에 그 무슨 일이 있다는 건데 그 넥슨과 스마일게이트에 지금 현재 무슨 일들이 뭐 벌어지고 있는 게 있나요? 일단은 그 두 회사에 대해서 뭐 아마 아스시오 구독자분들이라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국내 뭐 굴지의 뭐 게임사죠. 뭐 매출도 뭐 조금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조 단위가 넘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는 정말 눈부신 사업 성취를 보여줬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 회사에는 한 가지 리스크가 잠재돼 있어요.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뭐랄까 창업자의 리더십 훼손 혹은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지배구조 변동에 의한 리스크 뭐 이 정도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널리 알려진 것처럼 넥슨은 뭐 김정주 창업자의 엄청난 능력과 헌신이 있었고 그리고 그 스마일게이트 또한 그 뒤에는 권혁빈 창업자의 엄청난 능력과 헌신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두 회사는 업계에서 보기 드물게 투자를 받지 않고 이익 잉여금만으로 계속 성장하는 회사예요. 어떻게 보면 지배구조가 거의 변동이 없었다는 거죠. 외부 투자가 없었다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데 뭐 단점도 있습니다만 장점은 단기적 압박에 시달리지 않고 장기적 안목으로서 창업자가 그 인사이트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 성공 요소 어떻게 보면 회사 성장을 이끌어온 핵심 요소가 흔들리고 있는데 이게 좀 오늘 이야기 민감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개인사에 좀 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넥슨은 창업자가 고인이 되면서 그리고 스마일게이트는 창업자가 이혼 소송을 겪으면서 일대 좀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먼저 그 넥슨에 대해서부터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마일게이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선 지금 넥슨은 어떤 지배 구조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부터 좀 먼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넥슨은 뭐 이것도 널리 알려져 있는 거긴 하는데 지주사 NXC가 지주사 체제예요. 핵심 사업부인 일본 그 넥슨 일본 법인을 지배하고 있고 그 넥슨 일본 법인이 넥슨 코리아를 비롯한 굉장히 많은 그 게임사들을 그 지배하고 있는 이런 아주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주 안정적인 그런 구조인데 이게 그 왜 안정적이고 이상적인 구조라고 이야기하냐면 대기업들이 이렇게 하고 싶어 했고 공정위가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대기업은 아시는 것처럼 순환 출자라고 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지분 관계가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 통제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만약에 뭐 그 대주주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이게 해체되기 쉬운 그런 구조인데 그 넥슨은 아주 이상적인 지주사 체제를 완성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왜 이게 가능했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것은 아무래도 김정주 창업자가 좀 초창기부터 그 부트스트래핑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뭐 외부 투자자를 배제했고 그리고 지주사 체제를 완성한 것에 대해서는 그 김정주 회장의 그 창업자의 부친이 기업 전문 변호사로서 좀 이런 거에 대해 굉장히 이해가 높았기 때문에 실제 뭐 부친이 사업 초창기에 뭐 법률 자문을 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물심양면 도움을 줬거든요. 뭐 사무실에 근무하라고 이렇게 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좀 초창기부터 이런 거를 좀 세팅해 놓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지주사 체제를 만들었다. 그렇게 저부터 이제 되게 법률 전문가가 다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네요. 큰 사진을. 그래서 김정주 창업자가 활동했을 시기에는 김정주 창업자가 NXC의 지분 67%를 가지고 있었고 부인 그 류정현 씨가 29% 그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그 NXC를 이제 강하게 그렇게 지배하고 있는 구조인데요. 근데 여기서 이게 눈에 띄는 부분은 그 NXC가 넥슨 일본 법인의 지분을 굉장히 높게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NXC 지분을 거의 대부분 다 가지고 있고 넥슨 일본 법인의 지분을 거의 50% 가까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상 뭐 김정주 회장의 그 운영 시기에는 정말 압도적인 그런 의사결정을 가졌었고 근데 다만 뭐 널리 알려진 것처럼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만 김정주 회장이 뭐 고인이 되면서 이 강고한 그 지배 구조가 흔들리지 않을까, 이걸 어떻게 해야지만 안정적으로 상속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슈가 지금 벌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 약간 정리하면 그 김정주 그 창업자분하고 그 배우자분께서 NXC를 거의 대부분 갖고 있었고 그 NXC는 넥슨 일본 지분의 한 절반 정도를 갖고 있었고 넥슨 일본이 다른 이제 회사들을 다 거의 대부분 갖고 있으면서 엄청나게 이 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02년에 이제 김정주 창업자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창업자가 고인이 되면서 그 이제 그 창업자분께서 갖고 계셨던 그 지분이 이 가족분들에게 상속이 됐을 텐데 현재는 어떤 지배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2022년 세상을 떠나면서 바로 상속 이슈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그때 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상속세율이 60%를 훨씬 넘어서 이게 맞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이걸 어떻게 감당하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그 현금으로 내는 안이 좀 이렇게 거론이 많이 됐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주식담보대출이라든지 배당금을 통해 상속 재원을 마련하고 그걸 이렇게 그 상속세를 내는 그런 방식이 고려됐었는데 근데 아무래도 그게 너무나도 좀 부담스러웠던 걸로 봐요. 그래서 NXC의 기업 가치를 최대 뭐 10조 원까지 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여기에 뭐 김정주 창업자가 뭐 60% 가량의 이제 지분을 갖고 있었으니까 상속세 너무 많은 거죠. 그냥 얼핏 생각하더라도. 그래서 결국 주식으로 대신 내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걸 물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유정현 씨는 김정주 창업자의 지분을 본인이 5% 이렇게 가졌고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16%씩 이렇게 두 명이 있었는데 이게 두 명에게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9%를 정부의 그 상속세로 이렇게 물납을 했습니다. 이로써 NXC의 지배 구조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유정현 씨가 34% 그리고 자녀 개개인이 16%인데 합치면 32%, 23% 뭐 이 정도 가지고 있고 뭐 이렇게 그 바뀐 상태인데 어쨌든 두 사람의 지분을 합치면 60%가 훌쩍 넘는단 말이죠. 세 사람이죠. 그 자녀분 두 명이시니까. 그렇죠. 세 사람. 그래서 유정현 씨와 이제 자녀분들이 합치면 그렇게 되는 건데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주식 회사는 그 특정 주주가 의결권의 3분의 1 이상을 가지면 모든 게 이렇게 가능하잖아요. 모든 걸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이게 어떻게 보면 지배력 이전이 굉장히 원활하게 잘 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다만 좀 관련 작업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NXC 측하고 좀 얘기를 해본 건데 그래서 아직 그 뭐랄까요 좀 거쳐야 될 그런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워낙 또 액수가 또 크고 또 이제 바로 현금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주식으로 하고 막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좀 기다려 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형식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주주 명부로 봤을 때는 일단 큰 산을 넘었고 그리고 그 지배력 이전에 성공했다. 맞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정현 의장님 원래도 이제 29% 갖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고인이 되신 김정주 창업자님의 그 지분 5%가 이제 더해져서 34%를 갖고 계신 거고 자녀 두 분은 각각이 아니라 합쳐서 이제 33%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오너 일가를 합치면은 지금 3분의 2가 넘는 그 구조다.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러면은 이제 유정현 의장님께서 지금 넥슨의 최대 주주잖아요, 사실. 그 34% 갖고 계신. 그래갖고 유정현 의장님의 행보에 앞으로도 관심이 많이 쏠릴 것 같아요. 이분께서 진짜 뭐 전문 경영인한테 회사를 맡기고 본인은 이제 약간 뒤에서 조언과 이제 조언하는 역할에만 그치실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이 사업을 진두지휘해 나가실지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NXC 측하고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크게 두 가지 기조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자녀들의 경영권 승계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그 뭐 큰 앞으로 뭐랄까 이제 뭐 창업자가 바뀐다든지 뭐 아니면 뭐 대주주가 바뀐다든지 이런 거는 뭐
당장 없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넥슨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좀 운영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이걸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렇게 수행한 회사로 꼽히는데 앞으로도 전문 경영인 체제를 유지할 것이다. 뭐 이렇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뭐 후자는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뭐 그렇다 치고 전자의 경우 과연 뭐 승계가 없을 것이냐라고 봤을 때 근데 좀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거는 지금 특정 자녀가 큰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보통 그래서 대기업의 상속 같은 경우 보통 장자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보통 아들이 보통 승계를 하죠. 그 이제 후계자를 좀 그렇죠. 누가 후계자인지는 어느 정도 볼 수 있게 해놓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뭐 지분을 몰아준다든지 지분이 아니더라도 모든 그룹을 지배할 수 있는 그 지배 구조를 이렇게 완성시키는데 그런 모습은 지금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타당성이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과연 유정현 씨의 행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잖아요. 과연 좀 어떤 모습을 보일까?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일대 주주인데 근데 뭐 널리 알려진 것처럼 유정현 씨는 정말 딱 가정주부로만 이렇게 일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넥슨 초창기 시절 뭐 경영에 직접 참여를 했었고 그리고 그룹 내에서도 자회사 대표라든지 아니면 사회공헌 파트라든지 이런 쪽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는 뭐 유정현 씨가 정말 뭐 회사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 혹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과 네트워킹이 별로 없다라고 보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공식적으로 또 의장님이시고 그렇죠. 그래서 또 이게 의장이라는 게 굉장히 그 유의미한 시그널링인데 그렇죠. 사실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냥 정말로 대주주로만 남을 수 있는데 지주사의 의장이 됐단 말이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특히 IT 벤처업계에서 의장은 실질적인 그렇죠. 의사 결정권자로 이렇게 보는 인식이 있어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이거는 경영 참여를 공식화했다.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요. 약간 어떻게 보면은 많은 여러 기업들에서 약간 대표로서의 직접적인 책임은 약간 그렇죠. 벗어나면서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 회사를 이끌고 싶어 하실 때 그렇죠. 의장이라는 걸 갖고 계시는 게 많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대표가 되면 약간 법적인 책임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본인한테 돌아오는 게 많은데 이 의장이라는 타이틀은 그렇죠. 상당히 이제 그런 면에서는 자유로우면서도 회사는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타이틀이기도 하죠. 근데 요즘 또 트렌드는 의장도 안 하고 C레벨로 물러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뭐 그렇죠. 뭐 이제 뭐 글로벌 투자 책임자라든지 뭐 CIO라든지 뭐 비전 책임자라든지 그래서 이걸 요즘 더 멀어지는 추세인데 근데 어쨌든 의장을 하겠다는 거는 좀 어느 정도 좀 키를 줘보겠다, 한번 총대를 매보겠다 이런 좀 의중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좀 본인이 직접 경영을 하실 거면은 저는 어느 정도는 타이틀을 갖고 하는 게 맞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냥 원오브 댐으로 이렇게 등록은 해놓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하겠다. 그렇죠. 저는 약간 그게 더 책임지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럼 또 다음 주제로 그럼 이제 넥슨은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 사업 실적이라든지 뭐 재무 성과는 어떤 편인가요? 지금 넥슨의 상황은 어떻게 보면 창사 이래 가장 좋은 시기 중 하나예요. 그 정도로 그렇군요. 그거는 뭐 판교에 있는 분들이 다 인정할 정도로 지금 넥슨만 잘 나가 뭐 이 정도로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데 지금 넥슨의 연결 매출은 하나로 3조 9천억 즉 4조까지 이르렀어요. 그래서 뭐 게임사 중에서 1등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전년 대비 20% 성장을 했는데 20%라는 게 정말 조단위 상황이 되면 정말 성장시키기 어려운 수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영업이익은 하나로 1조 2,500억 원으로 역시 전년 대비 30%가 올랐어요.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말 대단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넥슨의 사업 전략을 한마디로 좀 표현하자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좀 포트폴리오 깔아주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IP 하나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IP를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국가에서 동시에 서비스하는 거죠. 그리고 이 중 하나가 대박을 치면 실적이 확 오르는 거고 좀 중박을 치거나 잘 못해도 어차피 다른 게 열심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랄까 변수가 한두 게임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정말 수십 가지 요소에 대해 좌우되는 그런 요소를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그 김정주 창업자가 이게 구상을 한 것이고 그런 거에 굉장히 많은 공을 써서 지금의 모습을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실적이 좋은 이유는 그 기존에 라이브 하고 있는 게임이 다 잘 되고 있어요. 뭐 FC 온라인이라든지 뭐 던전 앤 파이터라든지 블루 아카이브라든지 이런 게 잘 되고 있고 또 신작 게임도 다 잘 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데이브 더 다이버라든지 더 파이널스라든지 프라시아 전기라든지 그런 상황이 되니까 뭐
안 좋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아, 예, 그러면 그 유정현 의장께서 창업자를 대신할 정도로까지 경영에 깊숙이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정말 핵심이고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유정현 그 의장은 뭐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간다. 그러면서 NXC의 의장이 됐잖아요. 이게 굉장히 이걸 그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그 상황인데, 근데 일단은 뭐 제가 지금까지 뭐 10수년 동안 취재한 거라든지 그리고 뭐 주변에 봤을 때 완벽하게 소유와 경영이 분리될 수는 없어요. 모든 그렇죠. 주식회사에서 모든 대주주는 그 어떤 창업자의 표현을 들자면 마치 노가다 하듯이 매일매일 회사가 어떻게 되는지 챙겨야 되고 어쨌든 주요 의사결정은 이렇게 개입을 해야 되거든요. 아무리 위임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유정현 씨가 어느 정도는 저는 그 경영에 참여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그 김정주 회장의 뭐랄까 그 빈자리를 대신할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한 시험대에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김정주 창업자가 어떻게 보면 정말 경영의 천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까지 잘해왔거든요. 앞서 이야기한 포트폴리오 이렇게 깔아놓기 이 전략도 그 사람이 거의 창안하다시피 한 거고, 그리고 많은 IT 기업이 그 게임사들이 이걸 지금 따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걸 이렇게 판을 이렇게까지 짜 놓았고, 그리고 특히 이걸 이렇게 현실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그 실행이 필요한데, 특히 그 김정주 회장은 M&A라든지 아니면 인사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이 포트폴리오 깔아놓기 전략이 워킹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단 말이죠. 이거를 과연 그 유정현 의장이 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일단 당분간은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단 시스템이 만들어 놓아지면 이게 큰 변수가 없는 이상 쭉 이렇게 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최소 몇 년간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분간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호실적을 이끈 사람이 그 이정현 대표인데 넥슨에 그분이 지금 넥슨 코리아에서 일본 법인의 대표로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그러시군요. 이게 뭐 승진을 하면서 일본 그 넥슨 재팬이 더 이제 그 사실상 그 그룹 입장에서는 중요한 회사잖아요. 주력 사업체죠. 바로 이렇게 내려오는 회사니까. 그러면서 뭐 앞으로는 더 그 어느 정도의 뭐 성장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시간이 지나면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나타나겠죠. 뭐 아시는 것처럼 IT 벤처 업계는 몇 년은 그럴 수 있어도 정말 긴 악목에서 보면 정말 많은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재계에서 이와 비슷한 사례가 그 장영신 그 애경그룹 회장과 그리고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사례가 있어요. 그 두 분이 그 남편이 이렇게 아쉽게 그 너무 안타깝게도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경영권을 물려받고 본인이 이렇게 사업을 진두지휘한 그런 케이스인데, 그러시죠. 근데 안타깝게도 두 회사에 좀 그 명함이 좀 갈렸죠. 애경그룹은 중소기업에서 정말 대기업 반열에 오를 정도로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 그 현대그룹은 정말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물려받았을 당시에 굉장히 많은 주력 사업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또 다른 그런 현대그룹이라 주장하는 그런 그렇죠. 현대차그룹과의 그런 사업체와의 경쟁에서 사실 밀렸거든요. 그래서 정말 넥슨과 그리고 그 유정현 의장이 어떤 길을 갈 것인지 좀 많이 좀 궁금해지기도 하고, 좀 어떤 모습을 보일까, 이것도 저희가 좀 관전 포인트로 볼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마일 게이트에 대해서 좀 살펴볼 차례인데, 사실은 방금 말씀해주신 그 유정현 의장님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한 가지 생각되는 게, IT 기업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창업했다고 하더라도 그 배우자분도 초기부터 되게 기업에 같이 일하고 그런 경우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 아마존의 뭐 제프 베이조스도 그렇고 알리바바의 그 마윈도 그렇고. 그리고 약간 스마일 게이트도 약간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지금 커지는 거잖아요. 지금부터 말씀해 주시겠지만. 우선은 그러면 지금 현재 스마일 게이트의 지배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스마일 게이트는 정말 IT 벤처업계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 독특한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창업자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건데, 그래서 뭐 중간에 뭐 부인 이 씨가 30% 지분을 가진 적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벤처 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기도 했어요. 근데
그 정말 흥미롭게도 콜옵션을 이렇게 발동해서 지분을 이렇게 되사서 결국에는 100%를 확보했고 이게 10년 이상 이렇게 딱 지속되어 온 그런 케이스인데 네. 이게 왜 굉장히 특이하냐면 IT 벤처 업계에서는 급성장을 위해서 주식 보상에 대한 그런 시도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외부 투자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넥슨도 100%는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100%는 사실은 여기 근데 진짜 100%인 건가요? 여기는 진짜 100%인데 넥슨의 경우 뭐 공동 창업자격이었던 뭐 그 부사장에게 뭐 지분을 한 10% 가까이 이렇게 준 적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차례 그런 변동이 있었는데 정말 스마일게이트는 100% 이렇게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좀 게임 업계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크로스파이어라는 안정적인 수익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외부 투자자 유치를 하고 그리고 직원에게 주식 보상을 하는 게 돈이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이렇게 현금이 없으니까 그 외부 자원을 빌린다든지 아니면 내부에서 모티베이션을 레버리징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식 보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스마일게이트는 딱 그 크로스파이어라는 이렇게 대박 게임이 팡 터지면서 매년 수백억, 수천억씩 이렇게 돈이 들어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창업자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그 가장 유리했고 그게 오랫동안 지속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그 방금 말씀하신 그 강력하고 안정적인 그 오너의 리더십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개인사, 그 권혁빈 창업자님의 그 배우자분께서 그 약간 이혼 소송을 제가 제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약간 뭐 재산 분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지배 구조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혼 소송까지 이르게 됐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도 굉장히 좀 민감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시장에서 중요 이슈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부인 이 씨는 그 2013년 11월 작년이죠. 그렇죠. 그 권혁빈 창업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이렇게 제기했어요. 그리고 그 요구 조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근데 그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스마일게이트 홀딩스의 지분 절반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권혁빈 창업자에 대해서는 혼인생활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이른바 유책 배우자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안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근데 다만 명분상 우위에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권혁빈 창업자는 자기는 이혼 의사가 없다라고 이렇게 기각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1차적인 방어 액션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다만 부인 이 씨가 아무런 근거나 뭐 데이터 없이 그 문제를 제기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봐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그 많은 사람으로부터 조언을 받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실제 법조계에서는 이혼을 예정 수순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되게 복잡한 이슈는 원래 재산 분할이라는 것 자체가 그 자체로 복잡한데 그 기여도에 따라서 굉장히 변수가 많아지거든요. 근데 부인 이 씨는 일반적인 이혼과는 다르게 그 사업 초창기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과거 지분 30%를 가지고 있기도 했고, 그래서 아무래도 뭐 출자자였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뭐 잠깐 기간이긴 했습니다만 뭐 대표이사 직함을 달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스마일게이트 초창기 시절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그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부인 이 씨가 굉장히 회사에 많은 기여를 했고 개입을 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대목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권혁빈 창업자가 그 예전에 창업을 해서 안 됐는데 그래서 돈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정말 몇 년 동안 집에 돈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 그래서 사실상 아내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또 처가에서도 많은 지원이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할에 정말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라는 게 딱 듣기만 해도 굉장히 그 많은 기여를 하셨다는 게 딱 느껴지네요. 그렇죠. 그렇게 이런 게 이제 법조계 시각입니다. 그럼 약간 법원에서는 이번 이혼 소송이라든지 뭐 재산 분할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뭐 예측하는 의견 같은 거 좀 들은 거 있으신가요? 뭐 변호사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그래 아무래도 이런 거는 제 주관적 의견이 나오면 굉장히 위험할 것 같고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변호사 분들에게 이렇게 의견을 자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웃스탠딩 기고자
분이시기도 한 그 대한변협 노무변호사의 이사인 강정규 변호사로부터 의견을 들어봤는데 일단은 강정규 변호사의 의견은 만약에 이제 지분을 가지고 이렇게 그 재산 분할을 했을 때는 만약에 초기부터 동업 관계였다면 좀 아무래도 그 많은 지분을 그 배우자가 받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근데 이런 사례는 굉장히 독특하게 초기부터 동업 관계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지분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다만 관건은 비율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게 진짜로 반반일까? 뭐 이런 걸 궁금해할 텐데 그는 반반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정 기간부터는 확실히 부인 이 씨가 회사 일에 개입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권혁빈 창업자는 그와 반대로 회사의 뭐 기업 가치 증대라든지 사업 그 발전에 굉장히 크게 기여했기 때문에 이거를 동등하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부인 이 씨가 어느 정도는 받겠지만 그래도 권혁빈 창업자보다 혹은 그 비슷하게 받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 또 다른 기고자인 법무법인 비트의 안희룬 파트너 변호사의 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안희룬 변호사는 굉장히 좀 파격적으로 반반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부인 이 씨가 나중에 회사 일에서 손을 뗀 건 맞지만 초창기에 굉장히 크게 기여를 했고 초창기 세팅된 게 정말 후기에 쭉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게 스마일 게이트 같은 경우 크로스파이어의 그 초창기 게임 크로스파이어의 흥행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게 엄청난 유동성을 공급해서 추 신사업에 다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래서 그는 이제 반반이라고 보고 있는데 게다가 여기에 힘을 주는 거는 최근 SK그룹의 이혼 소송이 거의 반반에 가깝게 이렇게 판결이 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오래 살았고 같이 그리고 두 번째는 명문상 우위가 있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건데 SK그룹의 그 발전이라든지 이런 거에 배우자가 기여했다라고 봤기 때문에 반반에 가까운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규모 분할은 이건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비율이 문제겠죠. 그래서 강정규 변호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20-30% 수준에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안희룬 변호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50% 가까이 갈 수도 있을 것이냐. 어쨌든 그 대규모 분할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오너가 100% 갖고 있던 지분을 뭐 30%든 50%든 다른 분한테 준다고 하면은 그건 약간 굉장히 큰 이제 그 지배구조의 변동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권혁빈 창업자님 입장에서도 좀 뭔가 대응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계시나요? 그 창업자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난 일이죠. 사실 그렇죠. 뭐 외부 투자자를 개입시킨다 하더라도 지분 1-20%를 주지 뭐 정말 30에서 50%까지 주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대규모 투자 유치를 받은 것보다도 더 큰 일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로 지분을 30에서 50%를 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깔끔해요. 세금 이슈도 없고 그리고 최근 뭐 트렌드는 사실 이쪽에 이렇게 해당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레퍼런스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의 사례인데 거기는 근데 정말 지분을 줬어요. 그래서 이게 깔끔하게 이렇게 해결이 됐죠. 근데 다만 스마일 게이트는 이들하고 동등하게 비교할 수가 없는 게 그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은 그 상장사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는 현금적 가치를 그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성격이. 근데 스마일 게이트는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뭐 현금적인 가치보다는 정말 뭐랄까 의사결정권이라든지 지배력 이런 거에 의미를 둘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과연 그 권혁빈 창업자가 그 본인을 유책 배우자라고 주장하는 배우자에 대해서 정말 30에서 50%에 되는 그 사이되는 그 지분을 줄 것인가, 이 그를 이대주주로서 인정하면서 회사를 운영할 것인가, 이건 좀 상상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쉽지 않은, 가능성은 있지만 쉽지 않은 시나리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현금 지급을 하는 안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보통 그 재벌가에서 그
그 상속세 마련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는 게 대부분 어차피 자산 대부분은 주식이니까 주식 담보 대출하는 경우죠. 그래서 내가 얼만큼 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걸 담보로 이렇게 현금을 받고 이걸 이제 상속세를 낸다든지 아니면 뭐 위자료를 낸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문제는 스마일 게이트의 기업 가치인데 기업 가치가 지금 시장에서 추산하기론 최소 5조 원에서 10조 원 가까이 이렇게 추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정말 30%만 하더라도 최소값을 잡았을 때 그 1조 5천억 원이고 정말 최대값 10조 원에 50%를 잡으면 5조 원이거든요. 이거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게다가 이게 만약에 주식담보대출 받았는데 주식의 가격이 변동이 있거나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걸 리스크가 더 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스마일 게이트가 앞으로 뭐 쭉쭉쭉쭉 잘 나갈 것이고 뭐 정말 계속 엄청난 현금 창출을 하면 좀 한번 고려해 볼 수가 있는데 좀 그렇지 않거나 앞으로 리스크가 있다. 그리고 특히 게임 업계는 더 그렇죠. 보고요. 그러면 정말 무게감이 엄청나게 커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쉽게 상상하기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외부 투자자 참여를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뭐 주식을 매각하고 뭐 부인 이 씨에게 뭐 매각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죠. 이건 뭐 테크니컬한 거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뭐 부인 이 씨에게 주고 부인 이 씨가 이렇게 매각하는 걸 도와주는 게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정말 바로 투자자를 참여시키고 거기에서 이렇게 매각하는 거를 드리는 안이 있을 것 같고, 뭐 어쨌든 이러면 세금 이슈는 피할 수가 없는데, 매수자는 아무래도 사모펀드나 그렇죠. 자금력이 있는 그리고 외국계 대기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상장도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바로 상장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들이 이제 투자자로 들어오고 나서 이들 엑시트 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상장을 고려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그러면 이건 정말 큰 변화인데, 오랜 기간 창업자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깨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경영 참여를 아주 직접적으로 할 그런 외부 투자자가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스마일 게이트는 뭐 일대 큰 변화를 맞게 됩니다. 어쨌든 제가 이야기한 세 가지 방식, 뭐 주식으로 드리는 안이 있고 현금으로 드리는 안이 있고 그 다음에 외부 투자자 참여를 통해서 뭐 1, 2번을 돕는 안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언급했던 것들이 모두 창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솔루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 용신님이 해주신 설명을 들어보면은 뭐 어떤 형식으로 됐든 일단은 지배구조가 변할 것으로 상당히 보인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선은 잠깐 또 하나 알아보고 싶은 게 지금 그러면 스마일 게이트는 회사 자체는 상황이 어떤가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 2023년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는 게 가장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는데요. 매출은 1조 3,800억 원 정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4,900억 원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얼핏 이걸 봤을 때는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전년 대비 그 비교를 하면 매출은 12% 감소를 했고 영업이익은 23%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뭐랄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회사가 결코 안정적이진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회사의 양대 산맥이 있거든요. 제가 아까 계속 이야기한 크로스파이어라는 게임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게임이 큰 성과를 거뒀는데 그게 로스트 아크라는 게임이에요. 근데 이 두 게임이 최근 1, 2년 동안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뭐 확 빠지고 있냐 이건 아닌데 매출이 약간 하향세인 그리고 혹은 보합세인 그런 추세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결정적인 이유가 됐고 그리고 스마일 게이트가 게임 외에 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외부 게임에 대한 퍼블리싱이라든지 그리고 뭐 VC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체 IP를 기반으로 로열티 매출을 거두고 있는데 이게 상황이 썩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땐 IP에 의한 비즈니스가 좀 생각만큼 이렇게 되지 않은 건데 어쨌든 뭐 그러면 이제 게임의 그 인기의 뭐 보합이라든지 하락과 좀 연관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봤을 때 어쨌든 안정적이진 않다. 그리고 앞으로 잘 될 것인가 그것도 잘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이제 정말 뭐 지배구조 변화 리스크까지 터졌으니까 정말 경영진 입장에서는 정말 머리가 아픈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좀 질문 하나 제가 들어보고 싶은 게 앞에서 되게 그 세 가지 시나리오 말씀을 주셨잖아요. 뭐 주식을 직접 드린다든지 현금으로 드린다든지 다른 투자자한테 판 다음에 그 돈으로 드린다든지. 근데 이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용신님께서 이제 스타트업계를 되게 오래 취재해 오셨는데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셋 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마 번역빈 창업자 입장에서는 이혼 기각이 되길 아마 가장 바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재산 분할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 다음 플랜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어떤 형태로든 외부 투자자가 개입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주식을 통으로 들이는 것도 너무 리스크가 크고 현금으로 하기에는 뭐 회사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나마 외부 투자자를 참여시키면 어느 정도 시간을 벌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조건에 대해서 굉장하게 그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외부 투자자의 유입이 가장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무래도 정말 이제 현금 동원력이 강한 뭐 사모펀드나 그 뭐 외국계 대기업이 되겠죠. 게임 대기업.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들어온 다음에 좀 상장으로 가는 게 좀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제가 앞서 이야기한 두 변호사분도 좀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스마일 게이트가 뭐 투자자를 받고 상장을 하면 어떤 모습일까 이런 걸 그려볼 수가 있는데 물론 여기까지 안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한번 여기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보는 것도 나름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주식회사의 본질 자체가 그 다수의 참여자와 그리고 외부 자원을 소싱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만들겠다는 게 사실 주식회사의 만들어진 취지인데 스마일 게이트는 굉장히 독특한 상황이란 이유로 쉽게 말해서 마치 이제 중동에 석유가 나듯이 엄청난 캐시카우가 있다는 이유로 이거의 장점을 하나도 활용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초기에는 맞을 수 있지만 매출이 1조 원이 넘었는데 그 기존과 같이 계속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넥슨도 그 오랫동안은 정말 뭐 창업자가 거의 100% 가까운 지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매출 1조 원이 넘는 순간 이때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본에 상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공모금을 유입했고 이걸로 더 많은 그 M&A를 해가지고 회사를 훨씬 더 크게 키웠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스마일 게이트는 좀 어느 정도는 상장을 고려해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겠죠. 사업 방식에 있어서. 일단은 뭐 수익 추구적으로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성장 지향적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업계에서 뭐 이야기 듣는 거로는 좀 아무래도 회사의 의사결정이 좀 늦고 그리고 뭐 물론 이제 조직원에겐 좋은 걸 수도 있지만 뭐 근무 강도가 그렇게 세지 않고 좀 안정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좀 그렇다면 좀 이런 분위기도 좀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뭐 이야기하고 정리했을 때는 지금까지는 좀 포텐을 좀 제대로 못 분출시키는 그런 거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회에 좀 포텐을 터뜨리는 그런 모습을 그릴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 아웃스탠딩의 최용식 대표님을 모시고 넥슨과 스마일 게이트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지배구조 리스크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앞으로도 IT 업계의 최신 이슈에 대해서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